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1월 4일 새벽 6시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환보유액과 소비자 물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23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70.8억 달러였고 이번에 발표된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201.5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0.7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밑지식을 가지고 외환보유액 발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대하여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이란 무엇인가?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뜻하며 그 조건은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고 유사시 현금화에 제약이 없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한 자산이어야 하고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외화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환보유액의 계산 중 유가증권의 가치평가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한국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반면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가가 더 많기 때문에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외환보유액의 구성입니다.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한눈에 보기 위해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의 구성 중 첫 번째 유가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대부분 달러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식 보유 자산입니다. 유가증권은 당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는 없는 자산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재무부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인 MBS로 구성되고 전 세계 주요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 채권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어렵습니다. MBS라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도 하고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 모기지 저당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았는데요. 가장 왼쪽 편부터 보면 집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돈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만으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집을 담보로 해야만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이죠. 파란 선은 돈을 뜻하고 빨간 선은 채권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므로 은행과 우리 사이의 거래에서 우리는 돈을 받고 은행은 우리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담보인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가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채권이라는 증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난 뒤에 은행에 돈을 갚을 때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요즘은 부동산을 떠받치느라고 정신나간 대출까지 나와서 40년, 50년도 있죠.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처지에서는 큰 돈을 빌려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를 받자니 좀 갑갑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사고 여러 은행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 은행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발행한 여러 채권들을 모아서 더 큰 은행에 이것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기다려서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2%의 이자만 받고 더 큰 은행에 판매하면 2%의 이자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줘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더 큰 은행들도 이 채권의 대출 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MBS, 자산유동화증권, 모기지 담보증권인 것입니다. 이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함으로써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양적 완화, 양적 긴축과 관련하여 이 MBS를 은행이 GSE라는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국책기업들에 매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GSE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깊게 알아볼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MBS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MBS가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외환 보유액의 구성 두 번째,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예금 형태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외화 자금의 일시적이고 신속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매각 시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달러화로 보유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유가증권과 예치금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데 유가증권이 외환 보유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바로바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므로 되도록 비중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다음은 외환 보유액의 구성 세 번째, SDR입니다. SDR은 특별 인출권이라는 뜻으로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스페셜 드라잉 라이츠의 줄임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가맹국에 경제,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IMF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준 바스켓 방식이라는 것은 미국, 유로, 영국, 중국, 일본 등 국가의 통화 가치를 가중 평균을 내서 새로운 가치 단위를 만든 것입니다. 바스켓, 결국 바구니라고 생각하시고 바구니에 주요국의 통화를 담아서 섞어서 평균을 내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90개국 SDR 총 규모는 6,5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762조 원의 규모입니다. SDR 바스켓에 포함된 5개국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입니다. 한국은 2021년 IMF로부터 1.8%의 지분 82억 SDR, 약 117억 달러를 배분받았습니다. 다음은 외환 보유액의 구성 네 번째, IMF 포지션입니다. IMF 포지션은 한국이 IMF에 출자, 즉 자본금을 내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언제든지 IMF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투자한 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IMF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외환 보유액의 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외환 보유액의 구성 다섯 번째는 금입니다. 실물 금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비중은 외환 보유액의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가 나왔는데요. 23년 8월, 9월, 10월에 걸쳐서 연속으로 89.2억 달러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은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급락한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서 외환보유액 구성 중 유가증권의 환산액이 변동된 것입니다. 11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약 3.2% 하락하였고 12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1.5%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여 달러 강세가 누그러졌기에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큰 금액이 들지 않았으며 보유한 미 재무부 채권, MBS 등의 환산 가치가 커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의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주요국 외환 보유액 증감 수치를 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증감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가치평가 기준이 취득 원가 기준이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다른 국가의 외환 보유액 규모와 직접적인 비교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국 외환 보유액 규모 비교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러 방면에서 왜곡된 수치가 보이고 있으므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아직 탄탄한 상태이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목표치에 빠르게 도달해야만 금리 인하 시기가 올 것입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예치금의 비중은 5.2% 정도로 낮은 상황이라서 유사시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2년 초 4,617.7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4,201.5억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외환보유액을 더 보유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청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지수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11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는 112.74이고 12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는 112.72로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총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월 3.3%에서 12월 3.2%로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월 2.9%에서 12월 2.8%로 역시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포인트 상승하였네요.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의 근원 물가지수로 전년 동월 대비 11월 3.2%에서 12월 3.1%로 역시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OECD 방식 근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 동향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고 전월 대비 0.3%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 지수는 11월에 이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5%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2.1% 상승하였습니다. 신선 채소는 전월 대비 3.1% 하락한 반면 신선 어게는 1.1% 상승하였고 특히 신선 과실이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1%나 상승하여 서민 물가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 성질별 동향입니다. 농축수산물 11월 대비 0.5% 상승, 공업제품은 0.4% 하락하였고 전기, 가스, 수도 변함없고 서비스 물가 변함없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물가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주거는 물론 실질 물가 또한 낮게 반영되어 수치와 우리가 느끼는 실제 체험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은 먹거리 지출을 줄여서 이자 내기에 바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는 한국은행은 유견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과 기업, 특히 건설사들이 책임져야 할 빚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8%를 넘어 폭발을 앞둔 지금 여전히 이 상황을 폭탄 돌리게 하며 미루고 미루었지만 하나둘씩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국가 방역을 위해 영업정지 결정과 여러 가지 큰 피해도 모두 감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대출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그 어떤 공적 자금도 지원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건설사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실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까지 위험이 번져서 국가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지난 IMF 때 시민들의 혈세를 공적 자금으로 투입해서 살려놓은 기업들과 은행들은 그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고열을 빨아서 부를 축적했을 뿐입니다. 언론의 탈을 쓴 자들에게 길들고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더 무서운 일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사실마저 잊게 되어서 자신이 노예로 살아가는지 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벌이 아니면서 재벌을 걱정해주고 자신이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를 욕하는 이런 기형적인 행태를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들이 떠드는 대로 휩쓸리면서 노예처럼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영감은 줄 수 있지만 행동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남이 주입한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말 외환보유액과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